회사 면접에 나타난 청년. 저 눈빛 왜 이리 익숙하지? 마치 내 아들 태준이 같군. 면접장에서 민재를 본 성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민재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 그것은 20년 전 태준에게 직접 선물한 이니셜 목걸이였다. 이것은 어디서? 성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이 밀려온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대기업 본사 건물의 최상층에서 박성우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와 수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대한 제국의 최고 경영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텅 빈 창고 같았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오전 9시 임원진 회의입니다. 신규 투자건에 대한 최종 검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전 11시 정부 관계자 면담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성호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임원진과의 회의에서는 수백억 원짜리 투자건들이 오갔고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는 새로운 사업 허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성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성우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우야, 우리 회사가 이제 진짜 대기업이 됐구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시작해 오늘의 대기업을 만드신 분이었죠. 성우는 그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성과를 함께 나눌 가족은 곁에 없었습니다. 재벌 2세로 태어나 평생을 사업 확장에만 매달려 살아왔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도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내 영희와의 신혼 시절에는 그래도 행복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여전히 일에만 몰두했던 자신이 후회됐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이 집은 마치 궁전 같았지만 그 안은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적막함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영희의 반가운 인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부의 인사말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성우는 넓은 식당에 혼자 앉아 가정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마주했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쓸쓸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성우는 20년 전의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태준이를 잃은 그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태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형 트럭과 충돌했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죠. 병원에서 차가워진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의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성우는 급한 회의 때문에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못했었죠. 그것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 영희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서로 상처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보면 잃어버린 아이가 더욱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희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성우 역시 일에만 더욱 매달리며 현실을 회피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다 가졌지만 피부치 하나 없는 이 허전함은 메울 수 없구나.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정치인들까지 고개를 숙이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별채에서 따로 생활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가끔 멀리서 영희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아름답고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경직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혼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귀찮았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이를 함께 키웠던 추억만큼은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영희와의 인연만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태준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새 교복을 입고 활짝 웃는 태준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만약 태준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8살이 되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닮아 든든하고 의젓한 청년이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아 더욱 훌륭하게 키워나갔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태준아, 아빠는 내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니? 성우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과 나누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혼자서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성우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성공한 재벌 회장의 삶이지만 그 속은 너무나 공허하고 쓸쓸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회사에서 올해 마지막 신입사원 공개 채용 면접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인사팀장에게 맡겼을 일이지만 최근 들어 직접 참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마도 젊은 인재들을 보며 잃어버린 아들을 떠올리고 싶었던 것 같았죠.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지루하게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들어왔다 나갔지만 모두 비슷비슷한 모습들이었죠.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젊은이들이었지만 성우의 마음에는 특별히 와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지원자입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서는 순간 성우의 심장이 예상치 못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28세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성우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눈빛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보는 순간 성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박민재입니다. 청년이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눈빛 왜 이리 익숙하지? 마치 내 아들 태준이 같군. 성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8살이었던 태준이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맑고 순수하면서도 어딘가 의젓한 느낌까지 그대로였죠. 성우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약간 떨렸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성우가 겨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28세입니다.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아원이라는 단어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개인사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릴 때 사고가 났고 그때 구조되어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민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며 눈가에 살짝 서글픈 기색이 스쳤습니다. 성우의 마음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20년 전이었고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는 이야기까지 겹쳤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어떤 사고였나요? 성우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현장에서 구조된 후 부모님을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민재의 대답을 들으며 성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면접이 계속 진행됐지만 성우는 민재의 대답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태준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민재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아들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특히 민재가 웃을 때의 모습은 어린 태준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저희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며 언젠가는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재의 진심 어린 대답에 성우는 더욱 마음이 동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성우는 민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민재의 목 부분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펜던트 같은 것이 정장 안에 살짝 보이고 있었죠. 실례지만 목에 차고 계신 건 무엇인가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눈은 커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이니셜 펜던트였는데 J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영어 이름이었던 태이 전의 이니셜이었죠. 성우가 아들의 7살 생일에 직접 만들어서 선물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죠?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차고 있던 것이래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사고 당시에 제가 꽉 쥐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서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자신이 태준이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 제작 목걸이였죠. 혹시 민재가 바로 죄송합니다.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당황했지만 성우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나간 후 성우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민재가 내 아들일까?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이는 분명히 사고로 죽었고 장례도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특히 그 목걸이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이 맞았습니다.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궁금증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민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모습과 그 목걸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이 되어서야 성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의문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우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믿을 만한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사급 임원인 김상무였는데 20년간 성우와 함께 일해온 충복이었습니다. 김상무, 급한 일이 있어서 부릅니다. 성우가 심각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김상무는 성우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회장님?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면접 본 신입사원 중에 박민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조사 말씀이신가요? 혹시 문제가 있는 인물인지요? 김상무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해 주세요. 성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무는 성우의 명령을 받고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조사팀을 동원해서 민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성우는 그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틀 후 김상무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성우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성우의 심장은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님. 김상무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해보세요. 성우는 파일을 열어보면서 물었습니다. 박민재 씨는 1997년생으로 현재 28세입니다. 출생지는 서울이고요. 어릴 때부터 성북구에 있는 사랑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김상무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1997년이라는 연도에 주목했습니다. 태준이가 태어난 해가 바로 1997년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언제 들어갔나요? 성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입니다. 당시 8살이었고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상무의 대답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그날은 태준이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성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디인가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입니다. 대형 트럭과 충돌 사고였다고 나와 있네요. 김상무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역삼동 사거리는 태준이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시간, 장소, 사고 유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회장님.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이죠? 성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사고 신고나 경찰 조서에서는 아이가 생존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태준이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고 장례도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고에서 다른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상무가 말했지만 성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회사로 불러주세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직 합격 발표 전인데요. 김상무가 주저했습니다. 합격시키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불러주세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성우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성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앉자 성우는 찬찬히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태준이와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재가 기뻐하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기억은 전혀 없나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성우는 민재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가끔 꿈을 꿔요.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꿈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태준아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들리고요.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확실하지 않아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준아라는 호칭, 그것은 자신이 아들을 부르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부모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성함이라든지. 성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민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는 언젠가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어요.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민재가 정말 태준이라면 자신은 20년 동안 살아있는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그 목걸이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민재는 목걸이를 꺼내 성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주문 제작해서 태준이에게 선물한 그 목걸이가 맞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 같네요. 성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게는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아마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민재가 목걸이를 소중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낸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건가? 그럼 누가 내 아들을 빼돌린 거야? 성우는 속으로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성우는 민재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너무나 일치했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죠. 혹시 자신이 너무 간절한 마음에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우는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민재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 업무를 핑계로 민재를 자주 불러들였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민재 씨,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나요? 성우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민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업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럽니다. 신입사원이지만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요. 성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성우는 민재의 모든 행동과 말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방식, 음식을 먹는 습관,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린 태준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재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특히 좋아해요. 고아원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불고기도 좋아하고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된장찌개와 불고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항상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었죠. 혹시 왼손잡이신가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젓가락을 왼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왼손이 더 편했어요. 고아원에서 오른손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내 영희가 오른손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성우가 아이의 천성을 억지로 바꿀 필요 없다며 말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특별한 버릇이나. 성우가 더 깊이 물어보려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잠들기 전에 오른쪽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신기해 하셨어요. 민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태준이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오른쪽 귀를 만지작거렸죠. 성우와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태준이만의 특별한 잠자리 의식이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버릇이네요. 성우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성우는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재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었는데 태준이도 그랬습니다. 또 민재는 우유를 마실 때 항상 작은 컵으로 조금씩 마셨는데 이것도 태준이의 습관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부모에 대한 꿈을 꾸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꿈인가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누군가와 공놀이를 하는 꿈을 꿔요. 그 사람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지켜줄게라는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태준이에게 항상 했던 말이 바로 아빠가 지켜줄게였기 때문입니다. 정원에서 축구를 하며 놀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그런 꿈을 자주 꾸시나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자주 꿨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잊혀져 가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씩은 여전히 꿔요. 특히 힘들 때나 외로울 때.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 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민재 씨,
혹시 그 목걸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성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민재는 목걸이를 꺼내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제작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04.10 15 태준이의 7살 생일이었습니다. 이 목걸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게 있나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사고 현장에서 제가 이것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마 부모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민재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었다고 알려진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감정이 복받쳐서 그래요. 성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당시 경찰서에서 받은 사고 조서와 병원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조서에는 분명히 사망자 1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병원 기록에는 중상자 1명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상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내가 확인했던 시신은 누구였을까? 성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동안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의혹을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바로 아내 영희였죠. 그날 저녁 성우는 오랜만에 영희가 머물고 있는 별채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영희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는데 성우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웬일이에요? 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멀어진 채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영희야, 당신과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성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성우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태준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우가 말하자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태준이는 이미 죽었잖아요. 20년이나 지난 일을 왜 또? 영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혹시 태준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성우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장례까지 치렀잖아요. 최근에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는데요. 성우가 민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나이, 출생연도,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그 목걸이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성우의 말을 듣는 동안 점점 안색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태준이라는 말이에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너무 일치해요. 나이, 사고 시기,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 내가 직접 만들어서 태준이에게 준 그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태준이는 죽었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했고 장례도 치렀다고요. 하지만 영희야, 만약 정말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면. 성우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영희는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아이는 절대 태준일 수 없어요. 영희가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평소 차분한 영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성우는 영희의 과도한 반응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해요?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미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영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불안해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혹시 당신이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니죠? 성우가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숨긴다는 거예요? 20년 전 그날 밤 당신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 빨리 장례 준비를 서둘렀고. 성우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이를 빨리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성우는 영희의 말에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영희가 거짓말을 할 때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말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영희의 반응에서 뭔가 중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주세요. 영희는 한참 동안 울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태준이가 사고 현장에서 살아있었어요. 성우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태준이는 의식은 잃었지만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계속 말해봐요. 성우가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당시 당신은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회사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었고, 만약 아이가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더 큰 스캔들이 될 것 같았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영희의 말을 듣고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신원을 감추고 고아원에. 영희의 고백에 성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다고?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영희가 변명했지만 성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버렸다고. 성우가 절규했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슬퍼했는데 알고 보니 영희가 일부러 아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영희가 울며 사과했지만 성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태준이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성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가 바로 자신의 아들 태준이었고 영희가 집안의 체면을 위해 살아있는 아이를 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성우는 영희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슬픔과 그리움이 사실은 아내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성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재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미안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아원에서 혼자 자라야 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아이를 지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성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성우는 민재를 더 자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를 함께 맡기고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재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이번 신규 사업 프로젝트를 당신이 주도해보면 어떨까요? 성우가 제안했습니다. 저요? 아직 신입사원인데. 민재가 당황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 회사 방침입니다. 제가 직접 멘토링해 드릴게요. 성우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성우의 특별한 관심에 감사해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시기하는 시선도 느꼈고 왜 회장이 자신에게만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성우는 민재의 성실함과 따뜻한 성품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았고 동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죠. 회장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어느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나요? 성우가 반문했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다른 직원들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 같은 신입사원에게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민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 줄이야. 20년의 세월이 만든 벽이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니요? 민재가 의아해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성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영희는 성우와 민재가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민재가 정말 태준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자신이 20년 전에 한 일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성우를 찾아와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당신, 제발 그 일은 잊어버려요.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어떻게 잊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성우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비슷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영희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영희 씨, 이미 당신 입으로 진실을 말했잖아요. 더 이상 숨길 생각하지 마세요. 성우는 영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성우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민재와 함께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달해 있었고 두 사람은 회사에 남아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네요.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습니다. 서류들이 커피에 젖었고 민재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민재가 황급히 서류를 닦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도 있죠. 성우가 다정하게 말하며 함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민재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반달 모양의 작은 흉터였는데 태준이도 어릴 때 넘어져서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재 씨, 손목의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사고 당시에 생긴 흉터라고 하셨어요. 민재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민재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 태준이었습니다. 민재 씨,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 민재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영희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영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영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영희는 성우와 민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설명드릴게요. 영희가 민재를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할 수 없이 민재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어요. 민재가 나간 후 영희는 성우에게 다가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세요. 모든 게 끝나버려요. 끝나는 게 뭐가 나빠요? 이제라도 내 아들을 찾았는데. 성우가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세요. 그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영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영희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체면과 명예만 생각하고 있는 영희가 한심했습니다. 영희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내 아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영희와 주요 친족들, 그리고 민재까지 모두 본가의 대형 회의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민재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저까지 가족회의에 참석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성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영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다른 친족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만 홀로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우가 엄숙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형님. 성우의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민재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당장 내쫓으세요.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친족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고 민재는 영희의 적대적인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 씨, 진정하세요. 성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20년 동안 묻어둔 일을 왜 지금 들춰내려고 해요? 영희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영희의 말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우는 깊은 숨을 쉬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 사실은 당신이 바로 20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저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당신의 본명은 박태준입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죠.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성우가 설명했습니다. 친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님, 정말입니까? 태준이가 살아있었다고요? 성우는 조사 결과와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민재의 출생 연도, 사고 시기,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의 정체까지 말입니다. 이 목걸이가 바로 증거입니다. 성우가 민재에게서 빌린 목걸이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 주문해서 태준이의 7살 생일에 선물한 것입니다. 민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부모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는데 그 부모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회장님의?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다시 일어서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가짜예요. 영희 씨,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라고요? 그까진 목걸이 하나로 뭘 증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가 얼마나 많은데. 영희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영희의 방해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우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죠? 영희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며칠 전에 은밀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성우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성우는 검사 결과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박성우와 박민재는 친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궁금해했던 부모의 정체, 그리고 왜 성우 회장이 자신에게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영희는 그 결과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성우가 영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친족들은 기쁜 마음으로 민재를 바라봤지만 민재 자신은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가 회장님의?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제 피, 제 심장이자 제 후계자입니다.
성우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2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이미 진실은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DNA 검사라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의 남동생이 일어서서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이 맞구나. 어릴 때 모습 그대로야. 삼촌이 알아보겠다. 다른 친족들도 하나둘씩 민재를 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건가요? 성우는 민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영희는 절망에 빠져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20년간 숨겨온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은 기쁨과 감격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진실이 모두 드러난 후 며칠간 민재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8년 동안 고아로 살아왔던 자신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랑을 보며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성우가 민재와 단둘이 앉아 있으며 말했습니다. 둘은 회사가 아닌 집 정원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시는데 저는 혼자서. 민재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20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재는 성우가 아들아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호칭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처음으로 성우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성우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정말 찾고 계셨던 건가요?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워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을 했단다. 내 사진을 보며 지금쯤 어떻게 자랐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했어. 성우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성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28살의 어른이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실까, 저를 사랑하실까. 민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아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란다. 성우가 민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민재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재는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7살 때 축구를 정말 좋아했어. 정원에서 아빠랑 같이 공차기를 했는데 성우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지금도 축구를 좋아해요. 고아원에서도 축구부였거든요. 민재가 신기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피는 속일 수 없나 봐. 성우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민재를 정식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호적을 정정하고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워했지만 대부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박태준입니다.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성우가 새로운 신분증을 민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태준, 제 진짜 이름이군요. 민재가 신분증을 바라보며 감격해했습니다. 한편 영희는 별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한 일이 모두 드러났고 가족들과 친족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영희 씨, 이제 그만 나와요. 태준이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가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텐데.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태준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민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민재가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민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민재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몇 달 후 성우는 민재를 정식으로 후계자로 발표했습니다. 회사 임원진과 주주들 앞에서 공식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들이자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박태준 전무입니다. 성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민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의 죗값을 이제라도 갚게 해다오. 아버지가 지켜줄게. 성우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이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봐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강남 저택의 정원에서 성우와 민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고 쓸쓸했던 이 집이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아, 앞으로 우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성우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봐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질녘의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싸늘한 궁전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만난 부자의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